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집값 마련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다툼은 급기야 시댁과 처가, 양가의 불화로 번졌는데요. 양가 가족들이 부부의 집에 모여서 언쟁을 벌이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던 중 남편은 아내와 장인 장모를 남겨두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의 태블릿 PC는 그대로 집안을 지켰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로 말이죠. 자, 이 부부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떠났는데 태블릿 PC는 혼자 남아서 이 일어난 일들을 3시간가량 녹음을 했군요. 자, 그렇게 하고 부인, 장인, 장모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남편은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녹음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측은 남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일명 도청인 거죠. 도청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렇게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 누설하는 거 역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그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하면은 실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이제 보면은 부부간의 다툼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남편의 행동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 간의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 양형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 녹음이 있고 이후에 이제 황급히 장소를 떠나다 보니까 녹음 기능을 중지시키는 걸 이제 생각지 못한 거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이제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제 이런 점 하고 이후에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이르고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실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요새 이제 워낙 녹음을 생활화하고 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변호사님 뭐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상담 내용을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녹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자, 내가 참여되지 않은 대화 제3자의 대화를 하는 것은 도청이고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성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성경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이셔서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연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보이스피싱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고요. 친구가 중앙지검 모 수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수사관이 실존하는 사람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네. 그 검찰 배치표를 보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 존재하는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적이 있었고 네. 또 한 번은 저의 후배 여검사의 남자친구가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실제로 받아봤는데요. 저희 변호사니까, 저희 지금 진행하는 사건이 없는데 왜 검사실에서 전화하냐. 사건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끊더군요.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요. 외국에 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 담당자는 외국에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 관련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맡게 될 업무는 손님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여행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라고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업체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손님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일을 2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여행사라는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저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던 사람들은 여행사 손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네. 자, 피해자이냐 아니면 공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냐, 자, 이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네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이용하는 일이 실제로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기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합니다. 네. 만약 자기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수사 과정에서 바로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타인 명의 통장, 소위 말해서 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약간의 돈만 주면은 쉽게 대포 통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을 어렵게 했고 또 대포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하는군요.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린 구직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처럼 해놓고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직 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면은 수당을 주거나 뭐 이렇게 비용을 준다고 하면 또 응하시니까 그 쉽게 또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이용하는군요. 네, 경제적으로 좀 궁색한 형편과 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죠. 그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린 분들이 주로 타겟이 되겠는데 우리 사연 속에 있는 분은 어떨까요?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상담자가 현금을 받아서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근데 상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한다라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국에 내심의 의사, 즉 사람의 속마음이어서 신이 아닌 이상 제3자가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상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다라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했으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예.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 그렇지만 에이 모르겠다. 네. 이렇게 돼도 그럼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네.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조직이 아니다. 이것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내가 이 범죄에 뭔가 지금 연루되고 있을 것 같다는 걸 아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있고요. 최근에 현금 인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네.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자, 우리 사연처럼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격리 등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직접 대면은 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네. 만약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딘가에 전달하라고 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요새 그 차고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거래 내역상 보이는 입금 명의인가 실제로 돈을 입금해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재송금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서 그 계좌에 돈을 실제 입금한 사람과 지금 재송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잘못하면은 사기죄 공범으로 연루돼가지고 본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공범으로 연루가 되고 한다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이런 요구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응하게 되면 사기 범죄 공범으로 연루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탈법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피해를 보신 분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아주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의외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그냥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조직으로 같이 판단돼서 고의로 사기죄로 같이 공범이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시아의 근원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